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봉주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내 파트 페이지와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의 재수사 의지를 시사했는데요. 정치 관여했지만 대선 개입은 안 했다 라던 법원의 야릇한 판결, 국민 불신만 부추겼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재조명해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사 위압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경의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고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도 봉인한 황교안 전 총리 과연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5월 29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청문회.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서 후보자의 청문회는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이후 1년 사이 재산이 6억 원 넘게 증가한 것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고문료 등이 도마에 오른 상황. 한편 서훈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시사했습니다. 댓글 사건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의혹,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한 의혹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오늘 청문회에서는 서훈 후보자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과 함께 국정원 개혁 의지를 두루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연 서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월 29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하게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난 가운데 그 적임자로 꼽은 선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그간 정치 개입으로 각종 논란을 빚어온 국정원의 개혁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발을 또 했어요? 아닙니다. 계속 제 머리만 보시마시고. 예. 수시로 이발을 하나 돈이 많은가? 오늘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지금 상황은 모르겠는데 약간 진행하고 있는 것 약간 진행하고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우리 후배 의원 출신 비서관들이 네. 엄청 힘들다 그러던데요. 당연히 힘이 들죠. 예.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어허. 밤 늦게 퇴근해야 되고, 고된 업무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보람으로 살아남는 거죠. 보람으로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국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예. 또 그래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은 그 이제 대통령한테는 큰 이제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제 참모는 원래 그런 보람으로 하는 게 참모입니다. 예. 참모가 영광을 누리거나 빛을 보려면 그런 참모는 필요가 없죠. 그래도 그 참모들 중에 돈 받아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늘. 예, 그러니까 매번. 잘못된 참모니까 구속되는 건 당연하죠. 안 받았어요? 아니면 받았는데 피했어요? 아니, 뭐 주는 사람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돈 주는 사람들이 실세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저 같은 허세한테는 뭐 주지도 않죠. 그때 제가 만났으면 좀 많이 줬을 텐데. 그럼 감옥 보냈을 텐데.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쟁점이 많이 있었나요? 좀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검찰 개혁은 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예.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면, 국정원은 현실적으로 개혁보다는 정상화에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도 정상화 아닐까요? 뭐 같은 이제 정상화지만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그리고 필요성도 지금 시급히 제기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것에 대비해서 국정원 개혁이 덜 중요한다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 지금 이제 대체로 양쪽을 다 같이 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후보자의 성향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 국정원 개혁이 완수되려면 사실은 어떤 그 다음 제도적인 이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얘기가 없어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정과 정상화 그걸 위한 장악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물 자체에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 흠결이나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지금 이견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6억 원의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6억 재산 증식 논란.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너무 대북관이 온건한 거 아니냐. 네. 그 지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2007년 재직 기간 안에 한 해 동안에 이제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재산 증식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그 다음 2008년에는 재산이 오히려 이제 또 2억 정도 줄기도 했는데 투자를 했다 뺐다 막 이런 건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정말 이게 문제가 되려면 의원들이 업무와 연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까지 지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북관에서 이제 테러 방지법이 이게 관건인데 작년에 이제 통과했을 때 지금 현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법안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행 법안이니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야당에게는 이제 가장 큰 지렛대가 사실은 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 늘고 이게 뭐 도덕성 논란까지는 안 갔나요? 손 변호사님? 네, 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오전까지는 좀 지켜봤는데요. 오전에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그런 건 없던 것 같아요. 꽤 벼르고 있진 않았었나요? 서울 후보자 무슨 상가 많이 부인이 매입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네, 상가가 6채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죄는 아니고, 재산이 적다고 해서 또 잘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별개잖아요. 배우자의 재산, 같이, 부부를 합산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어느 정도 현재 있느냐를 가지고 어떤 공직 후보자의 됨됨이 또는 직무 수행 능력, 적합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애초에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재산의 업무 관련성. 증식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가정입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서훈 후보자가 국가정보원 또 안기부 중앙정보부로 입사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부적절한 그런 힘을 행사해서 재산이 증식되었느냐 또는 형성되었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실까지는 야당 청문위원 또는 여당 청문위원들이 전혀 밝혀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산이 충분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부적법한 그런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손 변호사님. 네.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하고 상가 6개 여기저기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부도덕해 보여요?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상가가 여기저기 있다고 해서 그걸 부도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막 투기성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투기라는 게 그동안에 문제됐던 투기들이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해서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거주하는 것처럼 해서 분양권을 받는 이런 걸 그다음에 전매 차익을 얻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였던 거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어디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과연 불법이겠느냐? 비난의 대상이겠느냐?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도덕적 문제, 이런 거는 지금 별로 없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네요? 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언론이나 청문위원들이 현재까지 밝힌 바에 깊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방금 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그런 상가를 살 때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압력을 행사했거나 또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또 상가를 사고 팔면서 또 양도세 이런 걸 안 냈다면은 그거는 정말 부도덕하죠. 그러면 정말 이런 사람은 공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하게 재산을 모아서 그걸로 상가를 취득하고 그걸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임대 소득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종합소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은 그거는 건전한 부니까 일종의 청부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근데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든 소득세든 임대소득이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테러방지법도요. 네. 테러방지법이 영장 없이 전화 감청을 할 수가 있고 테러의 의심이 있으면 그다음에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인권 침해 위험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공무원들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많은 공무원들이 SNS에서 속속 탈피하는
왜냐하면 제가 SNS 활동을 정보기관에서 들여다보고 근데 공무원 생활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총선거에서 야당을 찍는 진풍경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 공무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예. 예, 그래서 테러방 방지법 그냥 놔둔 걸까요? 아니, 뭐, 그때 테러 방지법 때문에 이제 뭐 국회에서 뭐 밤새도록 필리버스터.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뭐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는 진기한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또 사찰 관련된 의심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이 그때 야당의 강력한 주장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당이 됐죠. 그렇죠. 지금의 여당이 그때 야당으로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그 테러 방지라는 우리 이 시대적인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테러는 뭐 어떤 국가기관을 테러한다든지 또는 군인이나 경찰을 테러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민간인들한테 무차별 테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이제 맨체스터 공연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레나 공연장에서. 소프트 타겟.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 테러 방지법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사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건 틀림없는 거예요, 대비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을 완전히 다시 폐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지금 내정자는 뭐 기존에 있는 법이니까 뭐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국회의 역할이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테러 방지법이 없는 줄 IS가 알면 어떻게 할 뻔했냐. 테러 방지법 때문에 그동안 테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테러 방지법이 없어도 테러를 예방할 만한 각종 법들이 있고 우리 국가기관이 작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이제 좀 역사적 맥락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테러 방지법 통과가 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아베 총리가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야당이 아마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테러 방지법이 사실 이제 100년 전에 치안 유지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렇죠. 네. 당시 이제 치안 유지법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하거나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이제 국내 동요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의도로 실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그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이제 구실이 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나중에 이제 처벌할 때 여러 이제 처벌 조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치안유지법이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해방 이후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그게 이제 계승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테러 방지법으로 가는 큰 양상에서는 이제 인권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도 사실은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이 그렇게 강력하게 막았던 법안인데 이걸 이제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냐 정상화 안정 이 장악이냐 봤을 때 후자 쪽이다라고 좀.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에서 개정을 권고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훈 국정원장 되는 과정에서 테러 방지법을 잣대로 삼는 것보다 오히려 국정원 개혁 쪽으로 주제로 확 넘어간 게 오히려 더. 그렇죠.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으로 사실은 이제 포커싱이 되면은 이념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반반 갈리고 이렇게 복잡해져서 일단은 국정원 안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러면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이 다음 이슈는 다음 국정원장 정도의 어떤 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높이겠다고 하니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문제.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로 전선을 만들지 않은 것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고.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할 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국내 정보 사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파트를 어떤 이제 폐지나 이제 그런 쪽에 방점을 뒀는데 이것도 이제 정상화하겠다. 폐지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걸 봐서는 보수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과 국내 정치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국정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들 재조사하겠다. 2012년이죠.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재조명하거나 재조사가 불가피할 텐데. 네, 그렇죠. 지금 살짝 사건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네,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정원 댓글 사건 말고 이거와 관계없는 거죠.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로 징역 1년 2월에 형이 확정되어서 이미 다 복역을 했습니다. 살고 나왔고. 네, 이거랑 관련 없이 지금 재판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인데요. 1심에서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네.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국정원법 위반이다. 그리고 또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예. 그 두 가지가 큰 쟁점인데요. 1심에서는 일단 그 한 가지만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이 됐는데 예.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항소를 해서 2심에 갔는데 둘 다 유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둘 다 유죄다라고 해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되죠. 예. 근데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됩니다. 즉 둘 다 유죄라는 게 파기환송됐고요. 특이하게 파기환송이 되잖아요. 네, 일단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고요. 다 돌려보내면서 증거 능력 판단에 원심에 즉 2심 항소심 판결에 증거 능력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판단해라라고 하고 다시 2심에 돌려보내는데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대부분에서 유죄로 올라서 파기환송할 땐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네. 유죄로 이렇게 네. 뒤집는데 너네가 유죄로 내린 것은 인정을 하되 이 증거는 조금 석연치 않으니 요걸 다시 검토해라. 이게 뭐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무죄 취지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파기환송이 됐고 다시 이제 파기환송심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이 재판이 너무 오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3년 가까이 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오히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이 충분히 재판했습니다. 이제는 선고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끝나지 않고 또 이제 재판장도 교체되고 또 이제 다시 정권도 교체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번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재판이 속도를 내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그동안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오래 끌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물론 대부분의 그런 판사님들이 공정하게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지만 예.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선거 며칠 3일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료라 그러면 이게 셀프 감금요. 셀프 감금. 이게 무슨 또는 뭐 잠금요. 혹시 내가 이 무슨 용어 사용에 있어서 성차별적 그 발언이 있다든지 그런 거 하면 얼른 지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녹화로 나갈 때는 지워버리게. 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직원으로 하시죠. 여직원. 네. 여직원. 그것도 국정원? 연대? 예. 그것도 안 됩니까? 국정원 직원. 네. 후이즈 여성. 그렇죠? 네. 예. 국정원 직원이면서 여성. 힘드네, 이거. 그때 당시 그런 표현으로 쓰였는데 예. 이제 뭐 그것도 특정성을 나타내면은 또 이렇게 그것도 안 돼요? 네, 그거에 의한 차별이라 하기 때문에 사실 표현이 조심스러운 거 사실. 그럼 설명을 허성무 비서관이 하세요. 저 설명 못 하겠어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당시에 이제 방어 논리로 이렇게 연약한 여성을 감금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죠, 그때. 그 문제가 됐던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성별을 여직원으로 특정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 근데 측에서 판사 아니잖아요. 판사처럼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좀 언론에 있으니까 젠더 감수성이 나름. 예.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이라는 건 늘 그 시대에 알겠습니다. 거기 산물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성무 비서관 설명해 주세요. 전 빠지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때 3일 전? 예,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 당으로 이제 제보가 예. 들어왔죠. 예. 이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의 당직자들하고 의원들이 출동을 해서 그 장소를 누가 제보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제 국정원 내부 직원. 예, 뭐 이제 내부 고발자나 전직 내부 고발자나 이런 분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보가 있어서 이제 덮쳤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 현장을 조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안에서 이제 잠금으로서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죠. 셀프 감금. 예, 그리고 뭐 경찰도 와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묻힌 사건이죠. 묻힌 사건. 그런데 3일 이걸 수사한 경찰이
3일 앞두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대선, 대선 개입과 무관하다. 예, 그것도 밤 11시에. 그러니까 밤 11시에 뭐 그런 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시점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다시 그 발표 이후로 다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만큼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거는 이제 지난 대선의 그 정당성 내지는 박근혜 정권의 출범의 정통성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나중에 재밌는 여론조사가 돼요. 2013년인가 그때 이제 그 댓글 개입 뭐 이게 문제가 될 때 만일 그때 국정원 대선 댓글 이것이 대선에 관여한 댓글 활동이었다라고 했으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찍겠냐라고 이런 여론조사를 한번 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찍었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때 한 30%인가가? 그럼요. 그럼 안 찍겠다. 안 찍겠다 하죠. 예. 만약에 그때 이게 진실이 밝혀졌다면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던 3.15 부정선거보다도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윤석열 당시 검사를 했잖아요. 부정검사로 얘기하면 3.15 부정선거로 얘기하면 3.15 부정선거를 뛰어넘는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고 3.15 부정선거는 어쨌든 그 투표소의 투표함에 함을 교체한 거고요. 교체를 하거나 미리 이제 특정 후보를 찍은 표를 좀 갖다 넣거나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한 거고 그런 건데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거 여론 조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부정선거의 큰 전형이죠. 근데 이게 덮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 또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그때 다 수사되지 못했고 가려지고 은폐됐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가 필요하고 국정원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손수호 변호사님, 이게 지금 2012년 사건이기 때문에 5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 아니에요. 네. 공소시효는 다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선 댓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이게 변호사가 글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밝혀진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처벌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좀 의문이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국정원 개혁의 동력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국정원 내부에서 누가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혀낼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미 기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한참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의문이지만 제 생각은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타 내부에서 국정원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안에서 그때 그런 행위를 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 현재도 있다면 국정원이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또 과거에 지시를 받았든 자발적으로 나섰든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한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과연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또는 그걸 국정원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국정원 내부의 어떤 감찰이나 진상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어떤 명명백백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도대체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수행을 한 것인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주 소극적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있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걸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를 재수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자의 국내 정치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의 잘못된 행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치자라고 하는 의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부분을 완벽하게 단절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사실은 국정원의 원 모태가 중앙정부부 아닙니까? 중앙정부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드는 게 중앙정보부거든요. 그때 중앙정보부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정치를 개입하기 위해서 사실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화당 창당이라든지 쭉 이후에 선거에 중앙정보부가 개입 안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이걸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고 또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했지만 태생에서 나타났던 국내 정치 개입, 공작 정치, 조작 정치, 용공 조작 이런 것들이 빼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 전통이 어쨌든 참여정부나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을 하고 없앴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에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후보 사이에 밀락이 있었다는 소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권 창출을 위한. 뭐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설들이 그때 많았고 그런 설에 따라서 어쨌든 유추해 보면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명약관여한 사실이 아닌가. 또 실제 수사에서 그 일부분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관련돼서 공소시효는 끝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수두룩한에 국정원 안에 아직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내부 징계든 아니면 법 위반으로 처분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고 기자님, 고 기자님이 기자시죠? 예. 예. 의심스럽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쭉 들으니까 네. 결국 국정원이 우리 일반의 국민의 의혹은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했다.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이제 뭐 한 열에 7, 8명 될 텐데. 그럼 이제 그거는, 예? 열에 9명까지 되나요? 조금 올라갔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문제를 갖고 가장 핵심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근데 문제는 원세훈 원장이 만약에 지시를 했으면 독단으로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재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조직 규모였냐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고 그리고 예. 뭐 그 팀에서 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편제에 어느 정도 사람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정보 사정기관 적폐가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지 그걸 단적으로 더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법은 저촉되나 공직선거법은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일반 국민의 법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지 맞는 것인데 어떻게 국정원법을 어긋나는데 공직선거법이 어긋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뒤에 이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제 검찰 적폐가 쌓여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팀장이나 네. 이제 수사팀이 당시 해체되고 그런. 근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서부터 국장서부터 와서 실질적으로 국정원장까지 했고,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뭐 서울시장 국장 시절에 혼자 밥을 먹는다라서 별명 원따로라 그랬잖아요. 네. 혼자 밥 먹는다 그래갖고. 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명예훼손에 또 두렵지가 않은 게, 그쪽에 힘이 빠지니까. 별로 두렵지가 않는데, 원따로라고 하는 별명 들어보셨죠? 예, 예. 예, 왜 못 들은 것처럼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 거기까지 규명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엄청난 일이 되겠는데 예. 사실은 이제 좀 거기까지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다른 건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 추국장 그분이 이제 관련 문건 관련해서 나중에 폭로가 돼서 2011년에 만들었던 문건인데 2013년에 폭로가 돼서 이제 좌천이 됐었는데 2014년에 다시 이분이 국장으로 국내 정보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에 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어떤 일련의 역할을 한 부분들이 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던 시스템을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진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제가 좀 겸연쩍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승계해서. 네, 아주 더 지저분해졌죠. 그러니까 뭐 어버이 연합을 활용하거나 이런 예. 방법으로 가는 것들은 더 너절했던 것 같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네. 12년 9월로 기억하는데 9월 11일인가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독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당에서 그때 발표한 문건을 봤더니 그 이후에 댓글이 2배가량으로 급증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둘이 독대 과정에서 뭔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언지를 준 거 아니냐. 네.
바로 그 점이죠. 예, 이런 것까지도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느 지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 하면 국민들이 다 시원하겠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실제 현 정부가 그 정도까지 해낼 수 있을지는 저도 뭐 약간의 의심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전 정부의 뭐 잘못들을 다 파헤치고 징벌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려면 어떤 동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민심은 또 이렇게 조변 석계화처럼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잘못하는 순간에 정치 보복으로 비치는 순간에 민심이 또 덜 끓게 되고 이러면 동력을 잃게 돼서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예.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들은 이 의심이 갔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실체,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밝혀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 시점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지난 가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다음 정권은 내가 반드시 새로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적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서 방법을 예. 둬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 엉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권을 창출해본 경험이 이명박 전 정권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창출하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또 부인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뭐 안 했는데 뭐 또 했다 하겠습니까? 네. 누군가가 듣고 다 흘린 이야기지 그냥 지어내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예. 뭐 그런 미루어서 짐작입니다만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표현 자체가 과거 방금 말씀하시는 2012년 그해 9월 가을에 초에. 있었던 네. 그 두 사람의 만남에 많은 의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차후에 정권이 수립됐을 때 나는 봐주고 대신에 나는 너의 정권을 만들어주고 이런 미락이 있었을 거라는 게 뭐 그때도 바닥에 나왔던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손을 들여다봐야만 국정원 개혁의 원점서부터 시작이 가능할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우리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긴 한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조금 힘이 빠지게 되고 위험에 봉착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명박 전 정부를 쳐서 동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할 것이다. 예측을 우리가 많이 했죠. 예. 많이 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죠?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4대강도 뭐 이렇게 감사를 했지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권 창출 과정에서 서로의 약점을 주고받았구나. 거래를 했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국정원 개혁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대선 댓글계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일란성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했던 분이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니 뭐 그런 등등의 예산이 사이버 사령부로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사이버 사령부까지도 같이 묶어 국정원 개혁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국방부 장관까지 같이 묶어서 군 사이버 사령부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국가기관이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누군가 한쪽의 편을 들어서 이제 공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댓글 하나 두 개는 뭐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굉장히 그 국고를 써가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전에 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대강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이 총체적 부실이다였습니다. 2013년 1월 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네, 총체적으로 부실 악화, 부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 후에 직접적인 조치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겠느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돌아가라. 네, 이 정권 간에 무언가 명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미략 내지는 공감대 형성 정도는 충분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그리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힘이 상당히 강한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비춰져서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 가정입니다만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그 측근들이 4대강 뭐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정말 하나하나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네? 그렇다면은 대선 관련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이번 정권에서 못한다? 글쎄요,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고재열 기자님.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전 정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보복 아니냐. 근데 요 문제는 좀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훈 국정원장이 만약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자체 조사, 자체 감사거든요. 예. 예를 들어 그 검찰이 국정원에 뭐 했는지 들어가서 수사를 하겠다. 예.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 되는 걸 뽑아내고 또 어느 선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마치 그 피의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 이건 전 정권하고 반드시 연관을 시켜봐야 되나요? 이게 보복인가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일단은 지금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는 정상화까지니까 예. 정상화까지니까 근데 조직 안의 문제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을 이제 자체 조사해서 이 정도 이렇게 풀어나겠다는 이제 그런 식이니까 이 정도는 사실은 이제 정치 보복으로 보기에는 가장 소극적인 행위죠. 사실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검찰 이상으로 문제가 드러났던 조직이기 때문에 개혁의 로드맵이 나오고 그리고 제도 개혁으로 사실은 그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 공수처 신설이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정상화까지밖에 아직 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갖는 문제의식은 그럼 국정원 만약에 지금 정상화하더라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비정상화가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의 현재 상황. 시스템을 바꿔놔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됐을 때 그동안에 문제가 검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런데 이거를 되돌릴 정상화하는 건 시스템의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좀 로드맵이 안 나와요.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초기에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반드시 인적 청산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지금 선거법으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국정원법상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시는 그렇게 정치 개입했던 사람들은 뒤가 좋지 않더라 하는 교훈이 생겨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되죠. 그리고 최종 명령권자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그 명령권자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그거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올라가면 자동으로 나올 거라 봅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임 얘기만 했지만 사이버 사령부도 지금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유성 서울시 간첩 그렇죠. 조작 사건 결국 그 무혐의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무혐의로 나오니까 다른 곳으로 또 걸어가고 하고. 네. 그 와중에 유성 결혼만 했어요. 변호사하고. 네. 담당 변호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문제 안 했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해킹팀한테 네. 해킹 프로그램 사갖고 국내 온갖 단체들 해킹했던 것.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할 게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하고 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참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지난 정권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예. 그런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이제 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검사도 같이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 검찰이 이 자기 직구인 검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취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간단한 징계 정도로 있었던 네. 건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소하지 예. 않고 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도 이게 덮여져 있는 부분이 많다. 예. 특히나 국정원 관련해서는 이게 내부 조사, 내부 감찰만 시작을 해도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예. 지금도 아마 떨고 있는 직원들 많을 텐데 어디까지 정리가 가능할지 예. 글쎄요. 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40분 동안 간단하게만 짚어봤어도요. 국정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댓글 개입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했고요. 그 다음에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아무 죄 없는 탈북자가 간첩이 될 뻔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들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들. 아마 이런 것을 조사하고 바로 잡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개혁 어떻게 이루어질지 서훈 내정자 임명된 후에 국정원이 가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뭐 밝혀내거나 그런 건 없던 것 같아요. 꽤 벼르고 있진 않았었나요? 서울 후보자 무슨 상가 많이 부인이 매입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네, 뭐 상가가 6채가 있다. 예. 뭐 그랬는데 사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뭐 죄는 아니고 재산이 적다고 해서 또 잘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별개잖아요. 예, 배우자의 재산 뭐 같이 부부를 합산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어느 정도 현재 있느냐를 가지고 어떤 공직 후보자의 됨됨이 또는 직무 수행 능력, 뭐 적합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애초에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재산의 업무 관련성. 증식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뭐 가정입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서훈 후보자가 국가정보원 또 안기부 뭐 중앙정보부로 입사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부적절한 그런 힘을 행사해서 재산이 증식되었느냐 또는 형성되었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뭐 적합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실까지는 뭐 야당 청문위원 또는 여당 청문위원들이 전혀 밝혀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산이 뭐 충분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부적법한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손 변호사님. 네.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하고 네. 상가 6개 여기저기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부도덕해 보여요?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상가가 여기저기 있다고 해서 그걸 부도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막 투기성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투기라는 게 그동안에 문제됐던 투기들이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해서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거주하는 것처럼 해서 분양권을 받는 이런 걸 그다음에 전매 차익을 얻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였던 거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어디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과연 불법이겠느냐? 비난의 대상이겠느냐?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어쨌든 도덕적 문란, 도덕적 문제, 이런 거는 지금 뭐 별로 없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네요? 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언론이나 청문위원들이 현재까지 밝힌 바에 지리를 깊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방금 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그런 상가를 살 때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뭐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압력을 행사했거나 또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또 뭐 상가를 사고 팔면서 또 양도세 이런 걸 안 냈다면은 그거는 정말 부도덕하죠. 그러면 정말 이런 사람은 공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하게 재산을 모아서 그걸로 상가를 취득하고 그걸로 뭐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임대 소득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종합소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은 그거는 뭐 건전한 부니까 일종의 청부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양도세든 소득세든 뭐 임대소득이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뭐 국가정보원장으로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테러방지법도요. 네네. 테러방지법이 영장 없이 전화 감청을 할 수가 있고 테러의 의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인권 침해 위험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고된 업무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보람으로 살아남는 거죠. 보람으로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국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또 그래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은 그 이제 대통령한테는 큰 이제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제 참모는 원래 그런 보람으로 하는 게 참모입니다. 참모가 영광을 누리거나 빛을 보려면 그런 참모는 필요가 없죠. 그래도 그 참모들 중에 돈 받아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늘. 예, 그러니까 잘못된 참모니까 구속되는 건 당연하죠. 안 받았어요? 아니면 받았는데 피했어요? 뭐 주는 사람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돈 주는 사람들이 실세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저 같은 허세한테는 뭐 주지도 않죠. 그때 제가 만났으면 좀 많이 줬을 텐데. 그걸 감옥 보냈을 텐데.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쟁점이 많이 있었나요? 좀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면 국정원은 현실적으로 개혁보다는 정상화에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도 정상화 아닐까요? 뭐 같은 이제 정상화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그리고 필요성도 지금 시급히 제기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것에 대비해서 국정원 개혁이 덜 중요한다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 지금 이제 대체로 양쪽을 다 같이 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후보자의 성향도 그렇고 그리고 이
국정원 개혁이 완수되려면 사실은 어떤 그 다음 제도적인 이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얘기가 없어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정과 정상화 그걸 위한 장악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물 자체에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 흠결이나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지금 이견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6억 원의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6억 재산 증식 논란.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너무 대북관이 온건한 거 아니냐? 네. 그 지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2007년 재직 기간 안에 한 해 동안에 이제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재산 증식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그 다음 2008년에는 재산이 오히려 이제 또 2억 정도 줄기도 했는데 투자를 했다 뺐다 막 이런 건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정말 이게 문제가 되려면 의원들이 업무와 연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까지 지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북관에서 이제 테러 방지법이 이게 관건인데 작년에 이제 통과했을 때 지금 현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법안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행 법안이니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야당에게는 이제 가장 큰 지렛대가 사실은 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 늘고 이게 뭐 도덕성 논란까지는 안 갔나요? 손 변호사님? 네. 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오전까지는 좀 지켜봤는데요. 오전에 이제 그 당이 그렇게 강력하게 막았던 법안인데 이걸 이제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냐 정상화 안정 이 장악이냐 봤을 때 후자 쪽이다라고 좀.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에서 개정을 권고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훈 국정원장 되는 과정에서 테러 방지법을 잣대로 삼는 것보다 오히려 국정원 개혁 쪽으로 주자로 확 넘어간 게 오히려 더 그렇죠.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으로 사실은 이제 포커싱이 되면은 이념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반반 갈리고 이렇게 복잡해져서 일단은 국정원 안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러면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이제 이 다음 이슈는 다음 국정원장 정도의 어떤 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높이겠다고 하니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문제.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로 전선을 만들지 않은 것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고.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할 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국내 정보 사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파트를 어떤 이제 폐지나 이제 그런 쪽에 방점을 뒀는데 이것도 이제 정상화하겠다. 폐지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걸 봐서는 보수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과 국내 정치 연결고리를 끊겠다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국정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들 재조사하겠다. 2012년이죠.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재조명하거나 재조사가 불가피할 텐데. 네, 그렇죠. 지금 살짝 사건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네,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정원 댓글 사건 말고 이거와 관계없는 거죠.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로 징역 1년 2월에 형이 확정되어서 이미 다 복역을 했습니다. 살고 나왔고. 네, 이거랑 관련 없이 지금 재판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인데요. 1심에서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네.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국정원법 위반이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그 두 가지가 큰 쟁점인데요. 1심에서는 일단 그 한 가지만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이 됐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에서 2심에 갔는데 둘 다 유죄가 됐죠. 그렇습니다. 둘 다 유죄다라고 해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되죠. 근데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됩니다. 둘 다 유죄라는 게 파기환송됐고요. 특이하게 파기환송이 되잖아요. 네, 일단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고요. 다 돌려보내면서 증거 능력 판단에 원심에 즉 2심 항소심 판결의 증거 능력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판단해라라고 하고 다시 2심에 돌려보내는데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대법원에서 유죄로 올라서 파기환송할 때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이렇게 뒤집는데. 너네가 유죄로 내린 것은 인정을 하되 이 증거는 조금 석연치 않으니 이걸 다시 검토해라. 이게 뭐죠? 공무원들의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많은 공무원들이 SNS에서 속속 탈피하는
왜냐하면 제가 SNS 활동을 정보기관에서 들여다보고 근데 공무원 생활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총선거에서 야당을 찍는 진풍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예. 예, 그래서 테러방 방지법 그냥 놔둔 걸까요? 아니, 뭐, 그때 테러 방지법 때문에 이제 뭐 국회에서 뭐 밤새도록 필리버스터.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뭐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는 진기한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또 사찰 관련된 의심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이 그때 야당의 강력한 주장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당이 됐죠. 그렇죠. 지금의 여당이 그때 야당으로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그 테러 방지라는 우리 이 시대적인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테러는 뭐 어떤 국가기관을 테러한다든지 또는 군인이나 경찰을 테러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민간인들한테 무차별 테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이제 맨체스터 공연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레나 공연장에서. 소프트 타겟.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런저런 것들이 우리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 테러 방지법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사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건 틀림없는 거예요, 대비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을 완전히 다시 폐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지금 내정자는 뭐 기존에 있는 법이니까 뭐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국회의 역할이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테러 방지법이 없는 줄 IS가 알면 어떻게 할 뻔했냐. 테러 방지법 때문에 그동안 테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테러 방지법이 없어도 테러를 예방할 만한 각종 법들이 있고 그럼요. 우리 국가기관이 작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이제 좀 역사적 맥락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테러 방지법 통과가 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아베 총리가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야당이 아마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테러 방지법이 사실 이제 100년 전에 치안 유지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렇죠. 네. 당시 이제 치안유지법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하거나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이제 국내 동요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의도로 실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그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이제 구실이 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나중에 이제 처벌할 때 여러 이제 처벌 조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치안유지법이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해방 이후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그게 이제 계승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테러 방지법으로 가는 큰 양상에서는 이제 인권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도 사실은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봉주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내 파트 페이지와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의 재수사 의지를 시사했는데요. 정치 관여했지만 대선 개입은 안 했다. 라던 법원의 야릇한 판결. 국민 불신만 부추겼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재조명해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사 위압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경의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고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도 봉인한 황교안 전 총리 과연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5월 29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청문회.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서 후보자의 청문회는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이후 1년 사이 재산이 6억 원 넘게 증가한 것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고문료 등이 도마에 오른 상황. 한편 서훈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시사했습니다. 댓글 사건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의혹,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한 의혹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오늘 청문회에서는
서훈 후보자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과 함께 국정원 개혁 의지를 두루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연 서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월 29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하게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난 가운데 그 적임자로 꼽은 선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그간 정치 개입으로 각종 논란을 빚어온 국정원의 개혁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발을 또 했어요? 아닙니다. 계속 제 머리만 보시 마시고. 예. 수시로 이발을 하나 돈이 많은가? 오늘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지금 상황은 모르겠는데 약간 진행하고 있는 약간 진행하고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우리 후배 의원 출신 비서관들이 네. 엄청 힘들다 그러던데요? 당연히 힘이 들죠. 예.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어허. 밤 늦게 퇴근해야 되고.